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소 포기 결정 뒤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의견이 명확하게 달랐다고 강조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 대행의 입장문이 발표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수사 책임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거였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은 달랐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결정이라고 말을 아끼는 가운데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를 주장하며 대립했던 거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고검 강백신 검사에 이어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대검찰청 김영석 검사 역시 검찰 수뇌부가 양심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항소 포기 경위를 두고 검찰 내용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당분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정성호 장관의 약식 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의사결정 과정 논란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명백한 항명이라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한 발 더 나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건 포기가 아닌 자제라고 거듭 주장하며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거라고 감쌌습니다. 반면 한 줌도 안 되는 일부 친윤 검사 등이 이를 부당한 짓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조직적 항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본인들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제는 정치 검찰을 깡그리 도려낼 때라며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이를 정청래 대표에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민주당 정권이 만만하냐는 뼈 있는 말도 쏟아졌는데 기조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오랜 불신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당 특위도 특히 대장동 사건의 경우 조작 기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검사한테서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검찰의 회유 협박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장기 밀매업자의 말이 아닙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한 말입니다. 회유, 협박의 허위 진술을 받아 조작 기소했다는 사실이 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부추기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대여 공세에 방어막을 치는 모양새인데 이 검찰을 사이에 둔 여야의 기싸움은 연말 전국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국회에서 현안 질의하고 국정조사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결정은 윗선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애초에 대장동 사건 전반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규정해놓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습니다.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의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개발 수익의 추징금 환수 기회가 날아가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로 항소 포기 과정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심 판결 직후부터 수사팀 내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잇따랐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소 포기로 귀결된 건 결국 윗선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항소 자제라는 민주당 설명엔 모든 혐의의 유죄 판결이 나올 때 등에 국한된다며 결국 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성호 장관에 대한 사퇴와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연일 압박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경기 광주시 소재 곤잼 리조트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엽니다. 이 자리에는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원내 원외를 포함한 전국 선거구 지역위원장이 모두 모일 예정입니다. 6년 만에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현안과 조직 정비, 공천 규칙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충북 지역을 찾아 민심 챙기기 행보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충북 청주에 있는 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한 뒤 SK하이닉스 청주 반도체 부품 공장을 찾습니다. 이어 청주국제공항을 시찰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수준의 53에서 61% 사이로 감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식 배당 소득의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에도 공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5년 단위로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은 2035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2018년 대비 50%에서 60%, 혹은 53%에서 60% 감축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도 1% 끌어올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그럴 필요성이. 다만 65% 감축을 요구한 시민사회와 48%를 제시한 산업계 양측의 반발은 남은 과제입니다. 정부는 감축 목표를 이번 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뒤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3억 원 이상 배당 소득의 최고 세율 35%를 25% 수준으로 낮추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제세가 필요합니다. 당정은 이 밖에도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와 방한물품 지원, 적설 붕괴 사고 대처 방안 등 겨울철 안전대책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 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YTN 홍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100여일 동안 대통령 연봉의 2배가 넘는 영치금 6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2달 동안 받은 영치금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건 지난 7월 10일입니다. 당시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수감됐다며 지지자들에게 영치금 입금을 호소했습니다. 이후에도 열악한 수감 환경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고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지지자들이 움직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습니다.
재구속 당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무려 6억 5천만 원 넘는 영치금이 쏟아진 겁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고 국회의원이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후원금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횟수로는 하루 100여 건, 모두 12,000건이 넘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180차례에 걸쳐 6억 5,1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도 지난 8월 구치소 수감 이후 2달 동안 2천만 원 넘는 영치금을 받아 1,800여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이를 두고 수용자 편의를 위한 영치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을 모금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1년에 2천만 원 넘게 후원할 수 없고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지만 영치금은 계좌 잔액을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영치금이 윤 어게인을 위한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됐다며 한도액 설정 등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오늘 잇따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8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에는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각 법원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도 각각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과 효과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 셧다운을 끝내라는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대법원 압박과 여론 달래기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세 효과를 나열했습니다. 먼저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면서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냐라고 연방 대법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은 관세 부과보다도 훨씬 가혹한 조치인 외국과의 무역 중단도 할 수 있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미국의 기록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최소 2,000달러, 우리 돈 약 300만 원 정도의 배당금도 지급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주부터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에 나섰는데요. 보수 성향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 내 여론도 악화하고 있는 것을 의식해서 연일 비슷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devastating for our country, but I also think that we'll have to develop a game two plan. I'm going to hope that we win. I can't imagine that anybody would do that kind of devastation to our country. 네, 셧다운 여파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사태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오늘 27일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대목을 앞두고 내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과 그 이튿날 시작되는 연중 최대 세일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는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면 대규모 항공 운항 차질이 발생할 거라면서 그 여파로 사람들이 여행에 나서지 않으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 통과가 막히면서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40일째 계속되고 있고 이 여파로 항공 관제사 인력이 부족해서 미국 항공교통의 지연과 결항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7일부터 주요 공항 40곳에서 운용하는 항공편을 단계적으로 감축에 들어갔고 오는 14일까지 10% 정도 운항을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추수감사절 기간이 다가오면 항공 운항이 극도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숀 더피 장관의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To answer your question, it's only going to get worse. I look to, the 2 weeks before Thanksgiving, you're going to see air travel be reduced to a trickle to feed their families as opposed to come to towers or TRACONs or centers and do their jobs. And I want them to come to work. The problem is they're confronted with real economic problems.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집권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서 셧다운을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켜서 중간 선거에 승리하라고 압박했는데요. 미국 상원이 주말에도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었지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예산안에 포함할지 여부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지시를 무시하고 있다는 건데 이를 두고 트럼프의 레임덕이 조기에 시작됐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웬만한 가점 없이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면서 청약 통장 가입자가 최근 3년여 사이 225만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30대는 청약 대신 정책 대출에 눈을 돌려 서울 아파트 영끌 매수에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로 여겨졌던 청약 통장 수요가 싸늘하게 식으면서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는 2,634만 9천여 명으로 3년 3개월 만에 225만 명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 등 만점에 버금가는 가점을 받지 못하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 당첨되더라도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감당하기엔 대출 규제 문턱도 높아졌습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2,120만 원으로 4년 전보다 63% 급등했습니다. 반면 11호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한 신규 분양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필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를 낀 갭 투자로 돌릴 수도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청약통장 저축액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택지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 기금을 활용을 해서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재원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 주거복지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생애 최초나 친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에 문이 열려있는 30대는 서울 아파트 영끌 매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36.7%를 사들이며 매수 비중이 4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금 여력이 있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주택 매입을 서두르는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주 고공행진하던 코스피가 크게 휘청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행렬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4,200선 사상 최고치로 문을 연 코스피는 4,000선이 무너진 뒤 3,900선까지 내줬습니다. 국내 증시를 가파르게 끌어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연 변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7조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 주간 순매도액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순매도액의 72%가 이 두 종목에 쏠렸습니다. 미국발 인공지능 거품론과 함께 차익 실현 등이 매도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AI 버블론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 AI랑 이제 같이 연관돼서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서 외국인들이 좀 어차피 좀 주가도 많이 올랐겠다. 좀 차익 실현하자. 외국인의 매도 폭탄 등으로 지난 7일 기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한 주 사이 2%나 하락해 주요국 통화 가운데 절하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출렁이는 증시에 초단기 주식 외상 거래에서 발생한 반대 매매 규모도 급증했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이 영업일안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데 이 금액이 219억 원으로 올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인공지능 거품론 등 지속하는 불안 요소에 주목하며 숨고르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배달 플랫폼은 요식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각종 수수료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된 서울시의 공공 배달 앱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민간 플랫폼 시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실의 맛집 골목으로 유명한 이른바 속리단길에서 즉석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김민수 씨. 많을 땐 매출의 절반이 배달에서 나올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지만 이것저것 따라붙는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문 중개 수수료 그리고 결제 수수료 더하면은 이제 10% 내외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배달 라이더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또 이제 10% 내외가 나오고 있고 광고비 같은 것까지 다 덧붙이면은 약 30%에서 35%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플랫폼의 배달 중개 수수료는 매출액의 최대 7.8%. 하지만 공공배달 앱 땡겨요는 중개 수수료가 2%에 불과하고 추가로 부담하는 광고비도 없어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최소 5%에서 많게는 10%, 더 많게는 15%까지도 차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흔한 말로 장사할 맛이 나는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 7.5%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7개월 만에 5%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공배달앱의 누적 가입자 수는 23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가 뛰었고 매출액은 3.5배 껑충 올랐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와 정부가 발행한 각종 소비 쿠폰과 상품권을 활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과 지원은 공공에서 플랫폼 운영은 민간인 신한은행에서 맞는 협업 구조가 성장세에 시너지를 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우는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얼마나 끊김없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4천선이 깨진 채 장을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토요일 새벽 1,460원도 뚫은 채 마감이 됐죠.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질지 환율이 더 오를지 금융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해외 할인 행사를 앞두고 관세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해외 직구 불법 수입 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판매용으로 물품을 들여오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통관 보유 보호를 도용하거나 가품을 들여오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쿠팡과 SSG닷컴이 오늘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쿠팡은 오는 16일까지 의류와 신발, 가방 등 패션 상품 24,000여 종을 특가로 선보입니다. 같은 기간 SSG닷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브랜드를 대상으로 할인전을 열고 10% 할인 쿠폰도 선착순으로 발급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번째 발사가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데요. 한국의 로켓 배송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예정 시간은 27일 새벽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입니다. 2009년 개장해 지금까지 7차례 발사 역사를 써온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의 첫 야간 발사입니다. 2년 반이라는 발사 공백도 기존 발사와 큰 차이점입니다. 누리호 1, 2, 3차 발사가 모두 1년 안 되는 간격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긴 공백기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면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3차 때는 누리호를 세상에 내놓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고 한화가 이를 구경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엔 한화가 기술을 이전받아 발사체 제작부터 조립, 운용까지 모든 업무를 맡았습니다. 황 의원이 이제 습득을 해서 이제 이전해 주시는 이제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내재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는 민간 기업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나라도 진입했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특히 기업이 스스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 산업의 선수로서 손님들이 우주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위성의 배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그 고속도로를 이제 운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발사체고요. 그 고속도로가 연결됨에 따라 각 도시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우주 산업의 거의 80%입니다. 지난주 우주로 갈 위성 13기가 모두 누리호에 탑재된 가운데 단조립과 기체 최종 점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도 남겨진 남측 자산들을 활용해 일부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성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봤더니 최근엔 문구류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지구관 측 위성이 촬영한 개성공단 모습입니다. 지표면에서 발산되는 열을 감지해 데이터화한 것으로 곳곳에서 붉은색이 식별됩니다. 공장이 가동되면서 주변보다 더 많은 열을 뿜어낸 건데 분석 결과 남측 기업인 아모스와 사마스전자 공장 온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각각 문구류 등 학용품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금형,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공장과 여성 의류, 또 식기류를 생산하던 공장에서도 주변보다 더 높은 열이 감지됐습니다. 공장 시설을 가동할 때요, 외부로 그 열이 발산되거든요. 그 열의 세기가 강하면 시설이 활발하게 망가동한다고 볼 수 있고요. 남북 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멈춰선 건 지난 2016년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계속된 도발에 우리가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입주기업 124곳은 설비 등을 대부분 그대로 남겨둔 채 철수해야 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다 입고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깝습니다. 전체를 올인돼 있습니다, 그 기회가. 그래서 굉장히 회사 사정도 어렵고.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보란듯이 폭파하면서도 남측 시설을 무단 몰수해 부분적인 가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이나 고전력이 필요 없는 시설을 선별적으로 선택해 경공업이나 생필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무단 가동 현황과 관련돼서는 24년 이후에 월 평균 40여 개 기업의 시설이 무단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 취임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를 공식화하며 최근 조직 개편에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무단 가동이 북측의 개성공단 필요성의 한 단면일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 재가동까지는 경색된 남북관계나 대북 제재 등 넘어야 할 문턱이 꽤 높은 게 현실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현장에서 숨진 매몰자 1명이 수습됐습니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2명과 실종자 2명이 아직 구조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 타워 주변 다른 타워를 해체 후 구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과 장비를 들고 붕괴 현장으로 진입합니다.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구조물과 잔해더미 탓에 들어가기조차 어렵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대원들이 거수경례로 고인을 배웅합니다. 고인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 팔이 낀 상태로 의식이 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빡빡하게 얽힌 설비에 구조가 발목이 잡혔고 결국 다음날 새벽에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사고 발생 69시간 만에 수습됐습니다. 그 끼임 때문에 그 구조가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뭐 어떤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구조를 한 겁니다. 사고 나흘째 매물자 1명이 수습되면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가운데 5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숨졌고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위치가 확인됐지만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2명과
아직 실종된 2명이 남았습니다. 무너진 5호기 옆에 있는 4, 6호기 보일러 해체 작업이 시작되면서 내부 인명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사고 수습본부와 소방당국은 4, 5기, 6호기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인명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매몰자 구조를 위해 주변 타워 2개에 대한 발파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매몰된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있는 타워 2개의 발파가 불가피하다며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가 붕괴하면서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공동본부장으로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본부장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브리핑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례가 없는 사고이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관계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토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린 결론은 위험 요소를 제거해 가면서 구조 작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4,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체 과정은 발파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 작업 자체가 또 다른 위험 요소를 안고 있고, 병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한 발파 해체 작업, 구조 작업이 동시에 병행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찾아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병원장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고속버스 3대와 승합차 1대가 연속으로 부딪혀 10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오전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현대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색한 결과 실제 범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뒤 암으로 사망한 고 윤동일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시용 근로자에게 나흘 동안 근무 관련 교육을 진행한 뒤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연세대학교 비대면 중간고사 시험에서 상당수 학생이 챗GPT를 쓰는 등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담당 교수는 적발된 학생은 모두 0점 처리하겠다며 자수하지 않을 경우 유기 정학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연세대학교 학내 게시판에 올라온 중간고사 부정행위 관련 공지글입니다. 3학년 대상 수업인 자연어 처리와 챗GPT 담당 A 교수가 쓴 건데 시험 영상 확인 중 부정행위를 다수 포착했다고 말합니다. 생성형 AI를 가르치는 이 수업은 수백 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로 수업과 시험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도중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거나 카메라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만드는 정황 등이 확인된 겁니다. 특히 화면에 여러 창을 겹쳐 띄운 채 챗GPT 등 AI 검색을 하는 듯한 모습도 발견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투표글에선 190여 명이 커닝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전년도 수강자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캡처를 해서 만약에 AI에게 풀어달라고 한다면? A 교수는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적발된 학생은 모두 0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수 기회를 줬는데도 발뺌한다면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대학생의 AI 의존도가 커지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이걸 AI한테 풀게 하면 거의 한 8, 90점 이상이 나옵니다.
걔가 시험 문제 안에 있는 글씨를 쫙 뽑아내서 실제 텍스트 입력한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죠. 2, 3초도 안 걸리죠. 비대면 강의를 포함해 각종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교육 환경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난주 태풍 갈매기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큰 피해가 난 필리핀에 더 강력한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수도 마닐라가 사실상 마비되고 주민 100만여 명이 대피한 가운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과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해안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물이 차오르는 거리에선 숨가쁜 대피와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26호 태풍 풍웡이 밤사이 필리핀 북동부에 상륙했습니다. 올해 필리핀에 영향을 준 21번째 태풍이자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강력한 태풍입니다. 최대 풍속의 시속 230km에 이르고 필리핀 국토의 3분의 2가 사정권에 들어갈 정도로 세력이 강한 상태입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이 태풍 경로에 가까이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And in the past, we used to focus on where the storm would make landfall, but now we have to consider the rain band because it's so wide in scope. 재난당국은 100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주요 관공서와 학교도 임시로 폐쇄했습니다. 국내외 항공편도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필리핀에선 지난주 태풍 갈매기가 중부 지역을 관통하는 과정에서 2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관광 명소인 세부의 경우 지난 9월 발생한 지진의 피해도 미처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잇따라 태풍이 들이닥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잇따른 자연재해에 신음하는 필리핀 국민을 위로했습니다. Sono vicino alle popolazioni delle Filippine colpite da un violento tifone. Prego per i defunti e i loro familiari, per i feriti e gli sfollati. 필리핀 기상당국은 연말까지 서너 개의 태풍이 더 북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10년 전 어린 아기들에게 땅콩 제품을 먹이는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었는데요. 최근에 새로운 연구는 이런 변화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2015년 처음 발표된 지침이 생후 4개월부터 영아에게 알레르기의 항원인 알레르겐을 도입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의학적 관행을 뒤집은 후 아이들 약 6만 명이 땅콩 알레르기 발병을 피했다고 합니다. 한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신체의 면역 체계가 땅콩 속 단백질을 해로운 것으로 인해 두드러기와 호흡기 증상,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황물질을 방출할 때 발생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아이들에게 땅콩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음식을 3살까지 먹이는 것을 누출하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런던 킹스 칼리지의 기디언 렉은 획기적인 임상시험을 발표했습니다. 렉과 그의 동료들은 유아기에 땅콩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미래의 음식 알레르기가 발생할 위험을 80% 이상 줄인다는 것을 보여줬고 추후 분석에서는 그 보호 효과가 아이들의 약 70%에서 청소년기까지 지속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In 2015, known as the LEAP study, which showed that if we actually introduce that allergen to children by mouth, having them eat it, before they're introduced to it via their skin, we can reduce the risk that child's going to go on to develop the food allergy itself. 10년이 지나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힐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지침이 발표되기 전과 후에 아이들의 음식 알레르기 진단을 추적하기 위해 소아과 진료소 수십 곳에서 전자 건강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침이 발표된 뒤 0세에서 3세 사이 아동의 땅콩 알레르기가 27% 넘게 줄었고 2017년 권고사항이 확대된 후에는 4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You know, what our data shows is that because of, or at least associated with those early introduction guidelines, there's about 60,000 less kids with food allergy today than there would have been. 미국의 음식 알레르기 환자는 3,3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소아과 의학 저널에 발표됐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며 포르투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가 현지 시간 8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열렸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대 수만 명을 루이스 몬테네그로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위대는 현행 871호 약 146만 원인 월 최저임금을 내년엔 1,0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77만 원으로 올릴 것도 요구했습니다. 영국에서 오는 11일 현충일을 앞두고 전사한 영국 연영방 군인의 희생을 추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 조지 왕자, 캐서린 왕세자빈이 참석한 가운데 페스티벌 오브 리멤브런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는 영국 왕실의 주요 연례 현충일 일정으로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식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경인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과 일반 도로로 만드는 공사가 1단계에 이어 2단계도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1단계 공사는 오는 2027년에, 이번에 시작한 2단계는 오는 2030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입니다. 반세기 넘게 차량이 오갔는데 시대 변화와 시민 요구에 따라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지하로 옮기고 양옆 웅벽과 방음벽이 철거되며 지상 공간에는 교차로와 공원이 조성됩니다. 고속도로로 인해 그동안 단절됐던 양쪽 주민들이 쉽게 오가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가로막았던 고속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 부분이 녹지하 일반 도로가 돼서 그 장벽이 헝거지는 역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도심 활성화 대프로젝트입니다. 1단계 4.81km 구간은 지난해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7년 마무리되고 이제 막 첫 삽을 뜬 2단계 5.64km 구간은 오는 2030년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2단계 공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설계부터 공사까지 한 업체가 도맡아 합니다. 일반 재정 사업과는 다르게 2단계 사업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턴키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업을 빨리 착수도 하고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단절됐던 고속도로를 사이에 둔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개발이 제한돼 낙후됐던 인천 원도심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대로를 그런 도시의 숲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머무르고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하면 지역 경제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착공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기를 기원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보온에 신경 써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6.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하늘은 종일 쾌청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6.3도, 대구 10.8도, 광주 11.4도 등 남부지방도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1도, 대구와 광주 14도, 부산은 16도에 그치겠습니다. 다행히 추위가 길게 이어지진 않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고요. 수능일에는 예년보다 온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